네, 이번 시간에는 그 외국간 거래법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간 거래법은 거래법 위반하는 것은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사실상은 금액이 적지 않은 수준에서 법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부분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볼까요? 그래서 8조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조 사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죠. 8조 사항이라는 것은 외국한 그 업무를 등록하는 건데, 등록을 해서 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등록을 안 했으면은 이거는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고, 요거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제9조 1항 후단, 9조 1항이라는 건 그 외국한 중개 업무죠. 외국한 중개 업무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외국한 중개 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항 그 2조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 16조, 16조는 그 우리 신고하는 거죠. 제3자 신고라든가 상계 신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한 자입니다. 18조는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그 다음에 이 신고를 했는데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 그 거부되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본거래를 한 자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18조 6항이라는 것은 신고를 했더니 그 신고는 인정을 안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고 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이하기 때문에 이걸 보통 부과하는 건 아니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최고의 기준이다. 5천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의 3 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다음에 15조 1항에 따른 지급 절차를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입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17조에 따른 이거 자본거래 신고인데 이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고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6조 18조를 위반하여 16조에 의해 신고하는 거죠. 제3자 신고나 자본거래 신고를 하는 건데 이 신고에 가름하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보고를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 검사에 따른 검사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검사 결과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뭐 다 비슷한 조항들입니다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구조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외환 검사 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 서면 고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의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관련된 요거는 외국한 거래법이 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이 되겠는데,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가지고 이 별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표의 내용이 바로 제가 여기다가 부과 기준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자,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하는 거고 가중하는 거고, 이건 감경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 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50% 감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경우,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간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로서 위반 행위자의 위반 정도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도 몇 개에 해당이 되면 이 해당이 되는 걸 다 감경하고 2분의 1 감경, 2분의 1 감경하되 70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2개 이상 감경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은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창을. 자, 법 8조 이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거는 저 외국한 업무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업무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과태료 금액은 5천만 원, 요거엔 1,000만 원입니다. 이건 거의 법정 최고형이라고, 최고의 과태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폐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70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외국간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외국한 거래하는 경우 5천만 원. 법 구조의 사망에 따라서 신고 안 하는 경우 1,000만 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3천만 원입니다. 왜 15조 1항에 따른 지급 절차를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요거는 100만 원하고 위반 금액 2% 중 높은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대개 다 이게 기준입니다. 지급 절차를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200만 원하고 위반 금액의 100분의 4%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 외국한 업무 취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 원과 2% 중 큰 금액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이 4% 좀 큰 금액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급 신고 의무 위반 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수령을 한 경우는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장애에 대한 신고 위반은 100만 원 또는 위반 금액의 2% 이상 큰 금액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은 200만 원하고 4% 좀 큰 금액. 그 다음에 16조 18조에 따른 사후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보고를 한 경우 100만 원이나 2% 좀 큰 금액. 마찬가지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5%입니다. 다음 법 18조의 1항에도 자본거래죠. 자본거래를 거짓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장애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일 경우에는 100만 원하고 2% 중 큰 금액,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인 경우에는 200만 원하고 4%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다음 마찬가지 18조 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의 장애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은 100만 원과 2% 중 큰 금액,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은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마찬가지 18조 6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300만 원입니다. 20조 요거 이제 외환 검사인데, 검사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경우에는 700만 원입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는 3천만 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는 700만 원. 검사 결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제24조 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위반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계 금액을 5천만 원을 1억 원을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한은행 2%면은 1억 원에 2%면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10억 원을 했으면은 2천만 원이 되겠지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호 타목에서 타목까지 적용할 때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란에 과태료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런 내용이죠.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분의 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하고 위반 금액이 100분의 4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수개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합니다. 수개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0만 원이죠. 과태료 처분의 불복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인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체납에 의하여 이를 징수합니다. 이상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상당히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이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은 각별히 기업체의 경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이 위반 금액이 모르고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외국환 거래법을 좀 알아야 되고 관련 절차를 가능하면 모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환 거래법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